그러면 강남 4구는 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좋아했던 걸까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내리겠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시시각각 잘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망고쌤.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서울의 득표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빨간색 김문수 후보가 이겼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도 진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곳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고, 집값이 그래도 강남 다음으로 높은 곳들은 그냥 그래도 지지율이 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긴 했으나 김문수 후보 지지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강남 4구는 왜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좋아했던 걸까요? 이 지난 대선에도 그랬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고 항상 이렇단 말이지.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뭘까? 이재명 후보가 왜 안 되길 바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금이 아닐까? 규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내리겠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노태우 정권 때 집값이 오르다가 잡혔고, 김영삼 정권 때는 집값이 안정되었으며, 김대중 정권에는 집값이 올랐어요. 그 노무현 정권에는 집값이 더 올랐어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계속 집값이 올랐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집값이 내렸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반에 집값이 많이 내렸다가 후반에 조금 오르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에도 집값이 엄청 올랐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도 집값은 전국적으로 보면 내리고 있었고, 서울은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선거가 막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올 거니까 집을 사야 된다 하면서 막 집을 사러 다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 집이 오를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집은 정부가 바뀐다고 막 내리고 정부가 바뀐다고 막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연히 집이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르겠냐 내리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금리의 방향도 이미 정해져 있고 수급도 불안한데 집이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재명 시대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권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값이랑 큰 상관이 없다. 집값은 금리와 수급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정권이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지는 게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고, 서울의 수급이 40년 만에 최저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무슨 흐름이냐 하면, 예전에 박근혜 때는 돈의 흐름을 다주택자 쪽으로 몰아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쪽이 아니라 실수요자 쪽으로 몰아줬죠. 사실은 다주택자들을 징벌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주택자를 계속 괴롭혔는데 집이 오르니까 제일 마지막에 영끌족을 괴롭혔죠. 그러면서 정권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도 그때 실수요자들을 건드렸다가 무너진 걸 알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말을 아꼈던 거고요. 어쨌거나 그 기조를 유지할 거란 이야기야. 뭔 소리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을 막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실수요자들을 때릴 수 있을까? 집이 오른다고 실수요자들을 막 괴롭히고 할 수 있을까? 대출 안 해주고 막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막 세금 때리고 이럴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정책을 쓸 것이다. 다주택 규제를 풀지는 못할 거고, 실수요자들에게 규제를 강하게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규제는 집값이 올라야 규제하는 거죠.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내려갈 거고 40년 동안 입주 물량은 가장 낮게 되어 있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집값은 오를 거고 규제를 할 건데 그러면 어떤 규제를 먼저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보기엔 문제는 집값을 잡는 게 난제인데 특히 더 이번에 어려운 게 서울만 오르고 서울이라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도 일부, 과천, 분당, 평촌 이런 데만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은 다 내리고 있거든. 전국이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전국적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조정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그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 시작할 거야. 분명히 더 오르면. 그러면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규제를 하게 되면 더 빨라질 거야. 왜? 성동구는 사지 말라며. 근데 집은 올라. 그럼 어딜 사? 동대문구 사겠지. 동대문구 사지 말라며 규제지역 지정해서. 그러면 어딜 사? 그 옆에 노원구를 사겠지. 이런 식으로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야. 여러분 보세요. 강남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어요. 해제하니까 돈이 확 쏠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지정했어요. 그냥 거래량이 뚝 끊어지면서 성동이라든지 광진, 동대문, 서대문 이런 데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다든지 조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상승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도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당연히 시장에서 많이 아웃이 됐으니까 실수요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집은 오를 거고 규제는 가속화가 될 건데 첫 번째 규제는 규제지역 지정이다. 근데 규제지역 지정의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다주택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다주택자한테.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다주택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갈 거고 똘똘한 한 채가 이제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서 성동의 똘똘한 한 채, 동대문의 똘똘한 한 채, 은평의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경기도의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대비하셔야 된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중요한 거. 이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인데 서울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민감 지역에 공급을 늘릴 것이다.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데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 이야기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신규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는 거를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올리면서 임대를 많이 뺏어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번 정권 안에서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건축 계획이 나오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요 이제 건축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임대 비율을 갑자기 새로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신규로 조합 설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하고 이러면서 건축 계획이 나올 때 임대 비율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지. 기존에 이미 건축 계획이 나와 있는 거를 반대로 역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했고요. 오세훈 시장은 한강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라고 그래갖고 한강 르네상스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뭐 5군데를 지정했는데 압구정, 성수, 용산, 여의도, 합정 이렇게 지정을 했다가 서울시장에서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낙마를 했는데 서울시에는 35층 이상 안 되게 룰을 정하고 한강변에는 15층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49층을 고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계획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정부에서 임대 비율을 상향한다고 해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적용을 못할 거고 신규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건데 이제 조합 설립하고 뭐 이런 것들이 5년 내에 입주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만
완화해주고 실제로 임대 비율은 많이 못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죠. 대통령은 아니고 이제 4년 중임제 한답니다. 뭐 개헌한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일단 개헌을 하라 그러면 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합니다, 여러분.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투표 하는데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안 되면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단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고 개헌이 돼서 4년 중임을 하면 2번 연속으로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대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다. 공급을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니까 진짜 한 줄 알더라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1주택이 있고 다주택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걸 왜냐하면 이게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42%, 43%, 15%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한 건 뭐냐면 1주택까지 건드려 보세요. 다주택 건드려다가 1주택까지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2%에 15%를 더하면 57%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7%한테 미움을 받으면서 정권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1주택을 때리기는 쉽지 않을 건데 이번에는 고가주택 기준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 지금 15억인데 20억, 25억까지 올려서 고가 1주택은 규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1주택자 고가 아파트 기준이 상향될 거니까 이런 부분은 각오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 더 빠르게 외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자, 고가 1주택은 그럼 어떻게 하냐? 팔아야 되냐? 글쎄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리고 종부세 많이 올렸을 때 다들 어떻게 대응을 했냐? 전세를 올려서 전세 올린 걸로 내거나 아니면 생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분명히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버틸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될 거다. 고가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들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승이 확산되면서 고가 아파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1주택까지는 괜찮다.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도 괜찮다. 그까지는 선이고 나머지는 악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자기만의 강남의 똘똘한 일체가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거를 미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냐면은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터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때까지는 고민 없이 서울의 주택은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까지는 못 때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번 정권에서도 똘똘한 한 채는 계속될 거고 양극화는 계속될 거다. 집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차이는 더 벌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시시각각 잘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